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법조계 로비 의혹은 사실은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거든요. 검찰이 하면 못 믿으니까 검찰 정관 사건들 검찰 정관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 못 믿으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라고 공수처를 만든 건데 공수처는 지금 뭐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걸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역시 뭐 대장동이죠. 네. 대장동. 일단 유동규 씨 구속됐는데 왜 구속됐는지 이제 임찬종 기자 한번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예, 뭐 왜 구속된 혐의. 왜 구속된지 심플합니다. 지금 뭐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만 이제 배임과 뇌물이거든요. 혐의가 뭐 지금 대표적인 혐의가 두 개인데 나머지 혐의가 더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배임은 되게 심플해요. 혐의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했었고 이게 기획본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게 일을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하거나 그 설계한 걸 승인해서 그 회사에 넓게 봐서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배임이다. 이게 배임이고 뇌물도 또 심플하죠. 그렇게 민간 사업자 측에 그걸 몰아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금품을 받았다. 거액을 받았다. 이게 뇌물.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자, 김준현 변호사님. 네. 유죄 나오려면 뭘 입증해야 돼요? 일단 배임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방금 얘기하셨던 초과 수익이 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랬느냐. 이게 제일 문제겠죠. 근데 핵심적으로. 초과 수익 네. 초과 수익 나면 환수할 수 있는 조항 네. 그거 삭제했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개연성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덜 났다. 생각보다 수익을 덜 냈다. 아니면 적자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임죄로 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동규 유죄,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저 지사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배임죄라는 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분 표지에 성남시장이 그게 되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직접적으로는 그 문제가 있을 거고 어젠가 기사 하나 났던데 MB 때 석유공사가 뭐 남미의 석유회사 하나 9천억인가 샀다가 28억에 팔았다고. SBS 기사였죠. 네, 그렇죠. 그런 기사 났잖아요. 국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MB가 뭐 배임죄로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은 많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입증을 해내면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런 거 가지고 반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4천 몇백억을 보장받았는데 나중에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920억치 공사를 하나 더 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몰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니까 그거라도 건진 거다. 나는 배임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법정에서 제일 치열하게 다쳐질 1차적인 전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그러니까 이재명 저희 지사는 그렇다 치고 유동규 본부장 배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이게 뇌임 뇌물이 다 엮여 있는 사건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만약에 배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이라는 게 결국 배임의 대가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배임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반대로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배임죄가 된다고 뇌물죄가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있었잖아요.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고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처음부터 몰아주기를 했다. 요 배임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된 것까지는 정당한데 거기서 마지막에 협약을 맺을 때 초과 수익 부분에서 조정을 안 했는지 어느 혐의냐에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된다. TH 김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목요일에.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배임죄가 이제 큰 의미가 배임죄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된 게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그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뭐 의미가 강하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재명 캠프 쪽에서 사실 이제 화천대 의혹을 2단계 방어선으로 지금 방어 논리를 피고 있었어요. 2단계 방어선. 1단계는 이 사업 자체가 특혜가 애초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이고 뭐 이게 오갈 뭐 얘기의 여지 건덕지가 없다. 이거 되게 공정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근데 2단계는 설사 만에 하나 이게 좀 혹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게 특혜라고 하더라도 뭐 몰랐다.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 이 얘기인데 이제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는 아직 배임 혐의가 확정된 게 전혀 아니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녹취록 내용들이 보도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제 1단계 방어선 이게 특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이재명 캠프도 보면은 이 유동규 본부장이 체포된 전후해가지고 구속되기 전에도 보면해가지고 아 이게 만약 유동규 본부장의 잘못이 드러나면 특혜가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좀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 뭐 잘못이 드러나면은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실제로 어제도 그런 취지의 말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을 했고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2단계 방어선으로 좀 후퇴한 부분이 있죠. 근데 2단계 방어선은 거의 이제 이게 마지노선이죠. 여기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에 관여를 했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2단계 방어선은 결코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뭐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더더욱 그렇고 절대로 이게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일단 1단계 방어선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허물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만약에 우리 이제 변론 중에 법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지사 만약 진짜 만약을 이거 좀 조사하고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들어간다면 뭘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가정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 쟁점. 첫 번째는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주기로 내부 미락이 있었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유동규 본부장의 배임이 네.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네. 그걸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서 배임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려면 뭐가 입증돼야 되는 보고한 거죠? 게 있어야지. 보고한 거. 네. 사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이재명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자도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뭐 관여했다 어떠나 전혀 지금 확인된 바도 없고 뭐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그 지사의 최소한 측근 내지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보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뭐 이게 사실 단정하기 어렵지만 세 군데 정도에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돼야겠죠. 이제 가장 심플한 거는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 이재명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자기가 진술을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구속영장 혐의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뇌물 등을 준 걸로 돼 있는 화천대유 또는 청와동의 관계자들이 어떤 식의 이재명과의 관계 여부, 이재명의 개입 여부에서 알고 있었다 여부에 대해서 진술하는 경우.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뭐 그 이 사업에 돈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뭐 어디 투자 전문회사를 통해서 무슨 재벌가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뭐 이제 병원 법인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쪽에서 뭔가 뭐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봐서는 그런 정도가 지금 단서가 발견된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러프한 얘기고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 검사 10명 이상이 투입된 수사기 때문에 수백 명은 아마 조사를 할 거고 그 수백 명이 각각 뭐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고 뭐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첩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근거가 시작돼 가지고 이게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임찬정 기자 처음에 그거 얘기 잘 해주셨는데 배임과 뇌물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X가 오고 갔으면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말을 안 하고 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대가였느냐, 이 협약 문제냐, 그 선정 문제냐, 그 사후수뢰죄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딱 이렇게 인정하는 입증을 해내야 되니까 검찰 수사 부분이 그분이 까다로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따라서 혹은 그 외 다른 숨어있는 키맨들이 어떤 진술에 협조를 하느냐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검찰이 지금 수사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임찬종 기자가 대형 사건 취재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뭐 많이 했지 뭐 아니라고 겸손한 척하기는 많이 했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팀에 수사 능력을 그렇다 치더라고.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아주 전형적인 방식의 수사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먼저 구속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뇌물 공여자라든가 사업자 쪽을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한 근거를 다 확보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아주 거의 수사팀을 꾸린 지 거의 전격적으로 바로 이제 지금 일단은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의심되는 분부터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쪽으로 의심되는 쪽은 지금 일단은 구속이나 신병 처리를 안 했고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와서 전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화천대유 또는 전화동인 내부 관계자니까 굉장히 수사에 여러 가지 증거를 협조하면서 협조를 이미 빠른 시간 동안에 잘했을 가능성이 있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확보했다. 네, 두 번째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그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압수수색이 됐던 오피스텔도 원래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최근에 갑자기 옮겨서 거기 들어간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유동규 본부장을 계속 구속을 안 하면은 도주나 증거인멸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빨리 구속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나 뇌물 혐의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형이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기소가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관건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건은 결국 이게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를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 수사의 거의 최종 목적 비슷하게 될 텐데 이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얼만큼 명백하게 밝히냐 또 그 나중에 뭐 한 달 뒤가 됐든 20일 뒤가 됐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결론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 납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검 여론이 더 세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좀 잔잔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게 결정될 걸로 봅니다. 진짜 생물이구나. 그쵸. 정치도 생물, 특수사도 생물.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박근혜 게이트 때 제 최고 핵심은 장시호 씨가 엄청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수사의 진도가 나갔는데 이번엔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조현성 변호사 뭐죠?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라고 알려진 6호인가요? 그분이랑 그 다음에 그 기자 배모 기자 두 명이 이제 그 다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 오히려 키가 있지 않을까. 진짜 주변 사람들 네. 핵심이지만 그 몇백억씩 그러니까 그게 뭐 주변은 아니죠. 그 조 변호사 인터뷰 보니까 나는 250억 벌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 수사는 사실은 처음부터 의혹 제기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는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보게 된 과정, 이 과정에 인허가 로비가 있지 않느냐. 성남도시개발 또는 성남시 자체를 상대로 한 인허가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이게 무슨 퇴직금을 받은 아들이 퇴직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여러 가지 화려한 법조인들 이들이 그러면 그냥 공짜로 돈을 줬을 리는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법조계 로비 의혹 이 양대 축이 있는데요. 이제 인허가 로비 의혹에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동규 씨까지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됐는데 이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오히려 검찰이 이제 굉장히 더 이제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허가 로비 의혹은 어쨌든 이재명 캠프라든가 이재명 관련자들에 관련한 여당청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이쪽은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법조계 또 검찰 정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야당 쪽 의혹으로 박영수.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제가 뭐 아까 대형 사건 취재를 제가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검찰은 약간 균형을 어느 정도 모양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를 구속한 마당에서 아마 이 법조계 로비 의혹도 최소한 모양새로라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속도를 맞춰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법조계 로비 의혹은 사실은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거든요. 검찰이 하면 못 믿으니까 검찰 정관 사건들 검찰 정관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 못 믿으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라고 공수처를 만든 건데 공수처는 지금 뭐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걸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찬종 기자 나왔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저 누구지? 유동규 씨 휴대전화의 진실이 뭐예요? 뭐 창밖으로 버렸다. 뭐 옛날 휴대폰이 저 중요한데 검찰이 그거를 뭐 알면서도 안 가져갔다. 뭐 휴대폰 버리기 전에 검사랑 뭐 2시간 면담했다. 뭐 온갖 얘기 기사들 다 그러니까 있던데 일단 뭐가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예전 사건 뭐 옛날 그러니까 조국 사건 이전의 사건처럼 검찰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것과 달리 검찰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안 해줘요. 아주 꼭 오보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재가 된 거는 당시 압수수색 당시 건물 관계자, 건물 관리인 관계자가 이제 당시 검찰 수사관한테 유동규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 얘기가 취재가 된 거고 그 건물 관계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검찰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해주는데 근데 그 뒤에 언론 보도에 사실은 유동규가 옛날 핸드폰을 딴 데다 맡겼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니까 그 오보 대응만 하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거 확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하니까 어떤 수리업자한테 며칠 전에 맡겼다고 했는데 그 수리업자가 누군지 유동규가 말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보를 못한 거네요 결과는. 정확히 말하면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정확히 했는지 확인이 안 아닌지도 됐어요. 얘기 모르고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해 보이죠. 거기서 뭐가 있을지. 근데 뭐 지금 유동규 씨도 아이폰을 썼다는데. 근데 중요할까요? 그 전 핸드폰에 벌써 한 번 더 하고 새 핸드폰 잠깐 쓴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전 핸드폰을 수리업자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뭔가 사업과 관련된 흔적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수리업자한테 맡겼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해명이 만약에 그랬다면 검찰이 금방 찾았겠죠. 왜냐하면 네.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어쨌든 거기까지 검찰이 말한 걸로 봐서는 그 핸드폰을 최소한 어제까지는 못 찾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검찰이 수사 의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아까 지켜봐야 된다. 진행을 해봐야 아는 건데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팀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서 지금 또 야당 후보로 있는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던 검사들 위주로 이른바 추미애 라인 또는 뭐 현 정부에서 굉장히 특별히 뭐 윤석열 징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썼던 사람들 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친인척 관계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핵심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맞는데 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 핵심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윗선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이거에 달려있다고 그런 볼 수 것도 있죠. 있는데 저는 액수가 조금 미미한 고위급이 뭔가 있는 사건은 뭐 전관을 쓰든 뭐든 해가지고 조금 연하게 기소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언론과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이면 검찰에서 덮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나오면 나온 대로 가야 된다. 네, 나온 대로 가죠. 근데 아까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좀 애매한 사건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기소를 이재명 지사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사실 걸리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는 어렵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저도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히 박병무의 장관 들어온 다음부터 피의 사실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큰 사건에서 피의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이 이렇게 밖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거의 그러니까 이 수사 내용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사실은 그런 지금 일단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도 그 형사사건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시민들이 참여한 게 열어가지고 일정 범위에서 공보를 하도록 검찰에 신청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선택적으로 오보 대응이라는 말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전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검찰은 취재에 전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 네, 라는 전 거죠. 그게 궁금했어요. 네. 검찰이 지금 협조하는 건지 아닌지. 피의자 유동규 씨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보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계속 의심이 드는 게 검찰이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대선 앞두고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정보가 공개돼야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그 안에서 수사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은 당연히 굉장히 공적인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도 정보 공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는 좀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임찬종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